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예상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입 현황이죠. 자, 이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매달 10일마다 발표,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월 초에 한꺼번에 한 달치가 관세청이나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4월 수출 실적 어떻게 나왔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요 품목별로 볼게요.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선박과 자동차, 일반 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마이너스 41%, 무선통신이 마이너스 34.3%, 컴퓨터는 무려 마이너스 73%를 기록했죠. 6대 주요 지역 수출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4대 수출시장, 중국, 미국, 아세안, EU 중에서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마이너스 26.5%를 기록했어요. 자, 중국 1월달, 2월달 리오프닝 이후에 그래도 한국 경제가 좀 수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효과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6.2억 달러 적자네요. 이게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 지금 경상수지는 지난달까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해외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쇼핑 같은 거 잘 하시기 힘들 거예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죠. 전체 수출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죽을 때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죽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자 의존까지도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0.3% 수준이 나왔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4%로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수출액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4월 수출 데이터에서 좀 기대가 있었어요. 자, 4월 9일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끄떡하지 않고 치킨 게임을 고수하던 삼성전자마저도 감산할 정도니까 야,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 디램 가격이 20%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15% 여기서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감산의 훈풍을 기대하기에는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는 평입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회사의 재고 자산 봤더니 2020년에 삼성전자 DS 부분이 14조, 하이닉스가 6.1조 원이었는데 2022년 말에 삼성전자 DS 부분이 29.1조 원, 하이닉스가 15.7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재고 때문에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CFI라고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얘가 1000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때 5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HMM 돈 긁어 모았었죠. 자, 근데 4월 28일 기준으로 999.73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3.6%를 기록한 거예요. 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바닥을 찍고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 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낮게 유지된다는 거 수출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여전히 적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상보다 세계 경제가 정말로 안 좋구나. 4월 11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괜히 얘네들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모두 다 상반기 때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지만 하반기 때는 눈에 띄게 회복이 되면서 V자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부터 서서히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미국 은행 위기 이후에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고용 지표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죠. 1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51만 7천 명, 2월 달에 31만 1,000명, 그리고 3월 달에 23만 6천 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4월도 18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전망이 바뀌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5월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무려 86.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 향후 전망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칠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의 장기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기준금리 인하 시기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침체로 고금리에서 천천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약한 침체가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 둔화도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물가가 둔화될 때는 확신이 없어서 금리를 천천히 낮추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한 침체로 급격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강한 침체가 한꺼번에 빵 때리는 경우가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블랙스완에 대한 침체가 있죠. 이 블랙스완의 침체가 와서 원자재 가격이 바로 꼬꾸라져 내리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폭삭 주저앉네. 그러면은 물가도 주저앉았겠다, 침체도 왔겠다,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 9번의 연준의 긴축 중 고금리가 유지된 기간 평균 5.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길었던 거는 15개월이고 제일 짧았던 것은 2개월이었죠. 자, 근데 고금리에선 예외 없이 충격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완이 터져서 급격히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 거의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지 이게 2개월 만에 발생할 것이냐 15개월 만에 발생할 것이냐 문제지, 일단은 터지게 되고, 터지게 된다면 금리는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월 달에 터졌었던 은행발 위기가 솔직히 블랙스완이 되고 더 큰 침체를 볼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퍼지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위기 은행들 인수 대상자가 빨리빨리 나타나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워낙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것이 빨리 소진이 되고 이슈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기가 있네, 뭐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블랙스완이 본격화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전망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반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가 반등이 한계 거다. 이미 강남 지역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반등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가 현재 기준금리 3.5%에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더 반등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없다면 저는 하반기 보합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기준금리 낮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가 아주 천천히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회복한다는 거고, 블랙스완에 따른 급격한 침체는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물론 블랙스완이 딱 터졌을 때는 자산시장도 당분간 안심할 수 없겠죠. 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침체가 왔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이것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되면 급격히 금리가 낮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여기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위기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기설이 확산이 될 겁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채권금리도 급등하고 시장금리도 상승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여기서 더 큰 폭락 기다리지 말고 초급매 수준이 나오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주가가 급락할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올해 1월 상황만큼 재현될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 하락하지 않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 인하는요, 금리가 고점일 때 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식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